자, 아이고 아파라. 선생님은 이사 오고 나서 별로 안 좋아. 화장실까지가 너무 멀어가지고 방방용 모르겠어. 화장실 가기가 싫어. 자, 아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 그러면 태유만 안 온 거고 나머지 다 온 거고. 우리 태유 아프대요. 됐고요. 자, 저번 주에 나눠준 프린트 좀 봅시다. 깜짝이야. 프린트 보자고! 태유 영상보다 깜짝 놀랐겠다. 뒤져요. 얼마나 했나 보자. 아이고 머리야. 자, 저번 시간에 전기 파트 했고요. 파동 파트도 했고요. 책도 꺼내놓고 프린트도 꺼내고. 자, 오늘 가능하면 책을 다 끝내죠. 책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책 좀 봐주세요. 네? 뭔 말이야? 파동을 다 하지 않았어? 파동을 하나도 안 했어? 전기만 했어? 프린트로만 파동했어? 그럼 저번 시간 프린트는 뭔데? 이거? 요거? 요거 두 개? 달라? 이거 어디까지 했어? 이거 숙제였어? 하나는 뭐야? 자, 그럼 프린트 중에서요. 첫 번째 전기벽과 전이. 자, 전기장 먼저 보죠. 프린트에 전기장으로 되어 있는 프린트 먼저 보죠. 물리치 필요해요. 당연하죠. 진도 나갈 건데. 과학관 뒤져.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책도 안 챙겨다녀. 자, 전기장 프린트에서요. 전기장에 해당되는 프린트에서 1번부터 자, 1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10번까지. 자, 이 중에서 질문. 자, 8번하고 10번이요. 보시면요. 8번 문제. 전화량의 크기가 Q인 이 문제 맞아요? 맞아요? 네. 전화량의 크기가 Q인 두 물체가 1m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전하량이 Q인 두 물체가 있어요. 이런 얘기죠. 전하량이 Q인 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1m 떨어져 있어요. 이런 얘기고요.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F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F의 크기가 얼마야? 라고 하면 전기력 구하는 식 불러. 전기력 구하는 식 R 제곱분의 요거죠. 자, 이 상황에다가 여기 우리 문제 나온 첫 번째 내용 정리해 보면 두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1이니까 1의 제곱분에 플롱 상수 그냥 K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A와 B의 전하량은 라지 Q이기 때문에 라지 Q의 제곱 요만큼의 크기를 F로 가정하겠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전제 조건. 두 번째, 전하량이 각각 EQ와 Q인 물체가 2m 떨어져 있다면 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번에는요. EQ짜리와 Q짜리를 놓고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더 멀게 2m 떨어뜨려 놓는다면 이때 전기력은 몇 F에 해당돼? 라고 하는 거니까 2의 제곱분의 쿨롱 상수에다가 2Q의 제곱 이런 모습이야. 이해해? 자, 그래서 약분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 KQ죠. 그 중에서 KQ 제곱을 우리는 F로 치환하겠다 그랬으니까 이 자체가 F인 거죠. 맞냐? 그래서 얘 크기는 2분의 1 F로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문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입자를 놓았더니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면서 속력이 증가했다. ABC는 입자는 이동 경로상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AB 사이의 거리가 BC 사이의 AB 사이의 거리와 BC 사이의 거리는 뒤로 갔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일렉트로닉으로 놓고요. 얘는요. 실제로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의 세기와 방향.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여기에 극판이 있는데 내가 플러스 전하를 놨더니 얘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 그럼 왼쪽이 무슨 극이라는 얘기야? 무슨 극일까? 플러스 극. 됐어? 네. 오른쪽이 무슨 극일까? 마이너스 극. 맞아요.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힘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낸 걸 전기력선이라고 그래서요. 우린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릴 텐데 전기력선을 보면 거꾸로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진대요. 힘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빨라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작하셔야 되는 거, 아, 얘가 갖고 있는 운동 방향과 얘가 갖고 있는 힘의 방향이 같구나. 그래서 빨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전기력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 짐작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서 내가 사이에 점을 짓는 거죠. 등간격으로 세 지점을 놨다는 거죠. A, B, C. 요 사이의 간격을 뒤로 놔볼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기가 A를 지날 때, 여기가 B를 지날 때, 여기를 C를 지날 때 라고 쳤을 때 얘는 가면서 속도가 점점 뭐 해주고 있냐? 빨라지고 있어. 맞아?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요. 같은 거리를 갈 때 걸리는 시간이 같을까요? 이것도 D면 이것도 D야? 아니죠. 됐어? 네. 같은 거리를 가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점점 뭐 해줘야 되니? 짧아져야 되죠. 되겠습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억,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X축 방향입니다. 네,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이니까 플러스 X축 방향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A와 C에서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밑줄 쳐요.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했어요. 전기장이라는 건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인데 그 힘이 균일하대요? 균일하대.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균일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받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이나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이 있을 때 받는 힘이랑 똑같다. 다시 말해서 전기장의 세기가 2N/쿨롱, 2N/쿨롱 이런 식으로요.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가 어디나 다 똑같아.
이런 걸 균일한 전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받는 힘이 2N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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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떤 물질이 움직이는데 같은 크기의 힘을 계속 받아. 그럼 무슨 운동에? 당연히 속도 변화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에 이 얘기를 봐야죠. 됐죠?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이라는 건 받는 힘의 크기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등가속도 한다. 라는 얘기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A에서나 C에서나 그 크기는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B에서 C까지 운동하는 동안 입자가 받은 증가량보다 자,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작습니까? 라고 하는데 꼬맹아,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거를 우리는 뭐로 해석해야 되니? 운동 에너지 증가량, 이거랑 같은 말. 위치 에너지 감소량, 또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뺄까? 또 운동 에너지 변화량 같은 말. 운동 에너지 변화량 에너지의 정의. 에너지란 일할 수 있는 능력. 일의 또 다른 의미.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럼 일은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못 따라오는 거야. 일은 에너지 변화량. 처음 듣는 거 아니지? 일은 에너지 변화량.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그랬어? 들었었지?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 누가 한 일?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 누가 한 일? 알짜 힘이 한 일.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 누가 한 일? 중력이 한 일. 정신 차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건 위치 에너지가 변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셔도 되고, 운동 에너지가 변했다는 얘기는 바로 알짜 힘이 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리지. 이거요, 첫 번째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으로 구해도 나와요. 이 문제가요. 그 다음에 알짜 힘이 한 일로 구해도 나와요.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균일한 전기장이 있어. 균일한 전기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 자, 그랬을 때 등간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A, B, C를 잡았다고 친 거지.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1 플롱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받는 알짜임 얼마? 얼마? 전기장의 세기 그 자체가 알짜임. 맞아요? 네. 알짜 힘이 전기장의 세기고요. 나 물어볼게. 1 어떻게 구해? 1은 1 구하는 식. 1 구하는 식. 뭐 하는 짓이야? 1 구하는 식. 1은 안 들려. 똑바로 얘기해. 1 구하는 식.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한 일을 구하라는 얘기는 힘 곱하기 거리하라는 얘기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전기를 띈 입자가 받는 힘, 전기장의 세기. 맞습니까? 이동거리 D. 이게 A에서 B로 가면서 알짜 힘이 한 일. 그 자체가 운동에너지 증가요. 맞습니까? 자, 그럼 B에서 C로 가면서 알짜 힘이 한 일. 불러. 뭡니까? 불러. 2 곱하기 D. 어떻습니까? 같아요. 됐어. 알짜 힘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바뀔 건데 A에서 B로 가는 동안 알짜 힘이 한 일이나 B에서 C로 가는 동안 알짜 힘이 한 일이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정확하게 같습니다. 누가 더 많다 적다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걸 이렇게 안 구하시면 여기 대단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운동에너지 증가량,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운동에너지 증가량 다를 것 같은 느낌도 든다고요. 안 달라요. 알겠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통해서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네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 있는 거 정리하자. 너네가 지금 머릿속에 잘 집어넣지 못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 얘기한다. 이거 정리 안 되어 있어. 다시 정리. 됐어? 그 중에서 전기력에서의 알자 힘이 한 일을 어떻게 구할 거야? 당연히 전기력 곱하기 이동한 거야. 알겠어? 그걸로 비교하는 얘기야. 자, 그래서 8번하고 9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개념을 정리해. 근데 이제 정말 정리해야 되는 마지막 시점인데 이때 정리 못하면요.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잘 해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지만 오늘부터 시작 안 하면 이제 못 따라가요. 입시는 그런 거예요. 자, 해보죠. 그래서 두 번째 시험지 꺼내볼래요. 이제 전기력에 해당되는 내용은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위와 전기 회로 이런 프린트 있을 거예요. 전위와 전기 회로 찾았어. 우와! 자, 그 중에서요 10-2는 지우죠. 10-2는 지우죠. 그건 안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걸 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요.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질문해보죠. 3번, 4번. 자, 등전이 면이라는 건이라고 했었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요. 선생님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기 에너지 구하는 다양한 방법들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 뭐 했었냐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라서 중력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중력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위와 아래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중력이 없는 곳은 위아래라는 게 생길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중력에 반응하는 건 뭐냐면 그 물체의 질량이다.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중력 방향으로 힘을 받지만 질량이 없는 물질들은 중력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아이는 질량이 있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중력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가 없어. 맞냐? 그래서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중력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그 중력이라는 힘이 mg라서 물체들은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물체를 억지로 잡아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그 멋진 중력이라는 힘만큼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얘를 h만큼 이동시켰을 때 내가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mgh일 거고, 그래서 이 물체가 여기에 올라오게 되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그래서 mgh, 중력이 해준 일만큼 갖는다라고 우리는 본다. 맞죠? 자, 근데 이 물체가요, 만약에 2kg짜리 물체가요 1m 높이에 있어요. 그때 갖는 위치 에너지 1kg짜리, 2kg짜리 물체가 2m 높이에 있어요. 이때 갖는 위치 에너지 2kg짜리가 하나 더 위로 올라갈게 3m 높이에 있어요. 이때 갖는 위치 에너지 같아 달라? 다르죠. 당연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 점점 뭐 해지고 있어? 커지고 있죠. 맞아.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는 20줄이야. 여기서는 40줄이야. 여기서는 60줄이야. 뭐 이런 느낌이야. 맞아? 이런 느낌의 위치 에너지 같잖아. 자,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높이에 따라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다 달라.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자,
여기 1m인 이 위치에 있을 때랑 A 똑같이 1m인데 여기 있을 때랑 B 자 여기 있을 때랑 C 위치는 누가 커? 같죠. 높이만 같다면 여기 쓰나 여기 쓰나 여기 쓰나 위치는 다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같은 지점끼리 연결한 선을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는 줄 알아? 위치 에너지가 같으면 됐습니까? 네 라고 표현하겠죠. 되겠냐?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러한 중력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용하는 것처럼 전기를 띤 입자들도요 사실은 전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있겠죠. 그렇죠? 전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럽니까? 전기장. 자 그럼 전기장에 반응하는 거는 뭡니까? 질량입니까? 아니죠. 전하량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 물질은요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됐어? 네 그쪽으로 이동해 갔겠죠. 당연히 이쪽에 무슨 극이겠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너스는 땅바닥으로 생각하면 돼. 맞아. 플러스는 뭐로 생각하면 되니? 하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쪽에 가까울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다. 됐어? 네. 그래서 여기가 높은 전위를 갖는 곳 전기적 위치 에너지 맞죠? 네. 여기가 바로 낮은 전위의 위치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얘는요 2kg 대신에 우리는 플러스 2쿨롱이라고 치자. 그런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 얼마니? 라고 하면 여기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2N/쿨롱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죠. 이 새끼 무슨 뜻이야? 얘 몇 쿨롱다? 1쿨롱다. 몇 뉴턴의 힘? 1뉴턴의 힘으로 당길 거야. 근데 얘 2쿨롱이야. 몇 뉴턴의 힘으로 당기겠니? 얘 2쿨롱이야. 몇 뉴턴의 힘으로 당기겠니? 4뉴턴이라고 하는 그 힘 어떻게 보이니? Q 이거죠. 됐어. 그러니까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Q일 거야. 맞죠? 그래서 얘를 D만큼 들어 올릴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해주는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QE D 이죠. 그러면 사람이 그만큼의 일을 해주면 물체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생겨.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 전기 위치 에너지. 됐어? 그걸 우리는 전기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그래서 Q, E, D로 계산해. 만약에 이게 1쿨롱이면 됐어. 1은 쓸 필요 없으니까 2D로 하면 돼.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럴 거야? 이걸 뭐라 할 거야? 전. 1쿨롱의 전화가 가는 위치 에너지. 뭐라 그럴 거야? 전이라고 그럴 거야. 됐죠? 이걸 V라고 표현할게. 이게 바로 볼트의 정체야. 라고 얘기했죠. 네. 자, 그래서 ED를 V로 바꿔도 되니까 이걸 QV로 써도 같은 말이야. 됐지? 이때 Q가 IT니까 이걸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비트로 바꿔도 전기 에너지 구하는 다양한 식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이해하길 바래. 자, 그래서 전기의 에너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 아이가요. 2쿨롱짜리가 1m 올라갔을 때 갖는 위치 에너지. 맞아? 2m 높이에 있을 때 갖는 위치 에너지. 3m 높이에 있을 때 갖는 위치 에너지. 같아 달라? 달라. D값이 달라지니까. 맞죠? 근데 1m인데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위치 에너지 어때? 같죠?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같은 지점을 전기 파트에서 뭐라 그러냐면 같대. 뭐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알겠어? 네. 그걸 뭐라 그러냐고? 등전이면이라고 한다고. 알겠냐?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등전이면을 그리면 어떤데? 등전이면은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이 등전이면은요. 신기한 거야. 전기력성과 무조건 어떤 관계? 수직. 중력과 무조건 어떤 관계? 수직. 그렇잖아요. 그쵸? 이게 등전이면이죠. 그러면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여기 있으면 전기력성 어떻게 그리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는 선,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등전이 면을 어떻게 그리면 돼? 무조건 전기력선과? 그러니까 그려봐. 어떤 모습 될까?
점과 등전이면 서로 90도의 관계를 유지하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 쓰나 여기 쓰나 여기 쓰나 위치 에너지 같아요. 맞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전이 면이라고 하는 거 그냥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이구나 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몇 번 하고 있죠? 3번. 등전이면의 간격이 넓을수록 전기장이 세니? 아니죠. 자, 등전이면과 전기장의 방향은 서로 수직이어야 되니? 네. 맞죠? 동일한 등전이면 상의 모든 점에서는 위치 에너지 차이. 여기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얘가 20줄이야. 그럼 여기 20줄, 20줄, 20줄 위치 에너지 차이 얼마 있어? 없죠. 똑같잖아요. 여기 위치 에너지요. 10V라고요. 그럼 위치 에너지 차이 있어 없어? 없죠. 그 정기적 위치 에너지를 전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전이 차가 없어요.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요런 느낌. 그 다음에 몇 번에 달라 그랬어? 4번이에요. 자, 두 점 A, B 사이에 전이차란 이랬어요. A점과 B점 사이에 전이차가 있어요. 아하,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그러면 당연히 얘는 전이차가 있죠. 여기가 만약에 30V래요. 여기가 20V래요. 그럼 여기 전이차 얼마예요? 10V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전이차가 0인점을 따라서 0인점을 정하는데 따라 변한다. 자, 보면 여기 위치 에너지 차이가 몇 줄 나? 20줄. 그건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도 그래? 여기를 잡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여기가 20, 40, 60이지. 그리고 여기 위치 에너지 차이가 20줄 났지. 맞아? 그럼 내가 기준을 여기다 잡지 않고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쳐봐. 네? 여기 위치 에너지 얼마일까? 0이지. 여기는 얼마일까? 20이지. 그럼 이거 위치 에너지 차이 얼마일까? 20이지. 기준변이 다르면 위치 에너지의 실제 값은 달라도 위치 에너지 차이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됐니?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A, B까지의 임의의 점을 정했을 때요. 그래서 네, 자, 이동하는 전이가 0인 점에 따라서 전이차가 바뀔 수 있니? 아니요. 위치 에너지 차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높이 차이니까. 자, 두 번째. 점 A로부터 B까지 임의의 전하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일. 네. 자, 꼬맹아. 이 아이를 여기까지 들어 올리려면 몇 줄의 일을 더해줘야 되니? 네. 전이차라는 게 그런 거야. 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차이가 전이니? 힘의 차이는 전기력 차이죠. 얘는 에너지 차이예요. 힘이 아니에요. 자, 전이가 0인점을 정해 주어야만 정해진다? 아니죠. 어디를 정해도 전이차는 변하지 않습니다. 5번. 단위 전하를 점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일. 그죠? 단위 전하가 바로 뭡니까? 플러스 1쿨롱이죠. 되겠니? 네.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이 위로 올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 차이가 바로 두 지점의 전이차가 되겠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과 4번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요. 넘어가도 돼요. 8번부터 10번까지인데 10-2는 안 할 거고요. 10-1까지만 할게요. 자, 그중 질문. 몇 번? 8번. 8번 보시면 보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전구를 병렬로 연결. 전지에 연결하였더니 A점에는 0.7A, B점은 0.3A,
우리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죠. 꼬마 정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개의 꼬마 정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점을 잡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를 A점, B점, C점으로 잡을 건데, 근데 기억나니? 전류가 가다가 뭐 해야 된다고? 나눠진다고. 그 중에서 A점에서의 전류의 세기가 0.7A인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B점에서의 전류는 얼마냐면 B점에서의 전류는 0.3A예요.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알지 않아요? C점의 전류가 얼마일까요? 0.4A죠. 왜? 전하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때 5초 동안의 C점을 통과한 전자의 개수가 몇 개이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자, 5초 동안 통과한 C점에서의 전자수 기억나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류라고 하는 건 1초 동안 움직인 전하량이야. 요거죠. 되겠어? 그걸 멋진 말로 I는 T분의 Q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Q는 IT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C점은요. 0.4A에 C점 물어본 거 맞죠? 자, 0.4A의 전류가 5초 동안 움직였어. 그러면 이때 전하량은 얼마야? 2쿨롱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야. 그럼 선생님 여기 전자 두 개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뒤지죠. 됐죠? 자, 우리 선생님이 말씀드렸었죠. 1쿨롱이라는 건 전자 하나가 띄는 정기적 세기는 얼마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수 쿨롱이니까 이게 전자 한 개죠. 전자 한 개가 띄는 전하량이라고 해요. 자, 그럼 전자 하나가 띄는 정기적 세기가 요만큼인데 그러면 전자 몇 개를 모아야 1쿨롱의 전하량이 되냐? 몇 개 모으면 된다 했어? 625, 18개. 됐어? 이만큼 모아야 1쿨롱의 전하량이 만들어져요. 625, 18개 모으셔야 1쿨롱이 됩니다.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 6.25 곱하기 10에 됐어. 네, 마이너스 19승으로 바꾸세요. 6.25 곱하기 10에 18 쓴 게, 네, 6.25 곱하기 10에 18 쓴 게 전자가 모여있으면 이렇게 된다. 1쿨롱이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625 18개 모으면 1쿨롱이야.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자, 그러면 2쿨롱이래요. 우리가 지금 구한 값은 2쿨롱이래. 그러면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전자의 전하량은 이거일 거잖아. 그죠? 네, 그럼 2쿨롱을 만들려면 여기에 이런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몇 개 모이면 돼? 625 18에 2배.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12.5 곱하기 10에 18승 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돼? 그런 얘기야. 몇 번이냐? 3번이야. 선생님처럼 이렇게 쓰면 수학 시간 틀렸다고 하셔요. 알죠? 거듭 제곱 쓸 때는 무조건 소수점 앞에 몇 자리 있어야 돼? 한 자리만 있어야 돼. 여기 두 자리 있으면 안 돼. 알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프린트는 뭘까요? 자, 전기력과 전이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아하. 거기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거 5번까지만 풀 수 있고요. 6번부터는 못 풀어요. 사실은 풀 수는 있어요. 거기에 있는 20번 문제도 우리가 이번에 시험에 냈던 거잖아요. 맞죠? 풀 수는 있는데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풀었던 사람 좀 보여주세요. 이거 풀어본 사람. 네, 뒤에 가문 있죠? 자, 요거 두고두고 끊어서 하죠, 선생님하고. 1번부터 몇 번까지가 첫 번째 페이지입니까? 1번부터 3번까지 채점해보세요. (1번부터 3번까지) 돼? 돼? 이건 됩니까? 왜?
안 들려? 자, 1번부터 3번까지 중에서 1번 문제 선생님이랑 해결을 좀 하고 갈게요. 자, 요 파트 문제들은 실제로 물투에서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만 연결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공간상의 두 지점 전화량의 크기가 동일한 두 점전화 A와 B를 고정시켜 놓고 그 주변에 전기력선 그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보셔야죠. 실제로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힘을 받는다고 해서 흘려가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와 B가 있고요.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진 것 같은데 방향 맞습니까? 네, 이러네요. 자, 그러면 전기력선이 B에서 A를 향하고 있으니까 B가 무슨 극일까요? 반대 아니고 네? ASB. A에서 B를 향하고 있어요? A에서 B를 이렇게 향하고 있대요. 이렇게 되어 있대요. 네. 그러면 전기력선이 A에서 B를 이렇게 향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A가 무슨 극일까요? 플러스 극. B가 무슨 극일까요? 마이너스. 되죠?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시고요. 자, AB 주위의 전기력선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PQR은 AB 일직선상의 세 점으로요. A에서 PQ까지의 거리와 B에서 R까지의 거리가 모두 다 같다 라고 하는 얘네들이 됐죠? 등간격 이런 건가 봐요. 여기가 P, Q, R은 또 어디서? 아니구나. 3등분이구나. 여기 Q, R, 뭐 얘네들이 등간격인가 봐요. 자,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했으니 A는 플러스 전하고 B는 마이너스 전하다. 기억 보기는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는 이라고 했죠.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력선 사이의 간격 보시면 간격이 좁은 쪽이 더 세고요. 간격이 넓을수록 그 힘의 세기가 약해진다라고 했었던 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요? 전기력선의 간격으로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전기장의 세기는 Q, R 전기장의 세기는 Q에서가 R에서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얘는 간격을 볼 수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요? 전기력을 구해야죠. 보면 여기 보니까 전기력선이 나간 개수가 많니? 들어간 개수가 많니? 똑같죠? 이거 Q, 이거 Q. 대신에 얘는 플러스 Q, 얘는 마이너스 Q. 맞아? 이거죠. 이거죠. 자, 그랬을 때 Q점에서의 전기력, 세기. Q점에서의 전기력의 세기. Q점에서의 전기력의 세기. 그 다음에 R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요. R점에서의 크기보다 더 큽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니까 꼬맹아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쳐. 전기장의 세기는 플러스 1쿨롱에 전하니까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볼게. 자, 그렇다면 꼬맹아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 1쿨롱은요. A로부터 전기력 받고 B로부터 전기력 받아요. 맞냐? 네, 그 힘을 합한 만큼이 Q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 맞죠? 그래서 우리는 Q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R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건데 자, Q의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건 A와 B야. 근데 잘 봐.
A가 플러스 극이니까 플러스가 플러스 1쿨롱을 뭐 할 거냐면 밀어. 맞죠? 그래서 A가 만들어준 전기력 방향을 아래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만들어. 맞냐? 자, B는요. 얘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뭐 할까요? 당기죠. 얘도 아래쪽 방향이야. 그러면 이 둘이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시면 실제로 Q에서 생기는 전기장의 세기요. 이해해? 네. 그랬을 때 전기장의 세기도 전기력에도 상관없이 R 제곱분의 크크크로 하면 되니까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요거 R이에요. 그래서 R 제곱분의 크크 요거 하면 돼요. 맞아? 자, B로부터 받은 전기력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2R이잖아요. 그러니까 4R 제곱분의 KQ. 그래서 이걸 더하시면 같은 방향이니까 아래쪽 방향으로요. 더하시면 4R 제곱분의 5KQ. 요만큼의 전기장의 세기가 작용한다고요. 납득해? 자, 그 다음에 R점에서도 볼게요. R점에도 플러스 1쿨롱이 있어요.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기니까 얘도 다 똑같이 아래쪽 방향이죠. 그 중에서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이번에는 여기가 2R이야. 그래서 4R 제곱분의 KQ. 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R이야. 그래서 R 제곱분의 KQ 통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4R 제곱분의 5KQ 같네요.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A, B에 의한 전위는 자,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니? 라고 했죠. 전위가 뭐야?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는 어디가 커요? 땅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 크죠?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을 때 어디가 땅바닥이야? 마이너스. 여기가 위. 그러니까 전위는요. 위로 올라갈수록 플러스 쪽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크다고요. 맞아? 그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P에서가 Q에서보다 전위는 높다? 당연해요. 땅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니까. 그죠? 요런 게 반포로 가서 그래요. 몇 번 풀면 알게 돼요. 자, 1, 2, 3번 문제 해결. 되겠어? 혹시 4번, 5번도 풀었니? 푼 사람 있어요? 한 명? 남은 사람은 안 풀었어요? 5번만. 네? 5번만. 5번만 못 풀었어요? 5번만. 5번만 풀었다고? 4번 틀린. 자, 4번, 5번 중에 질문. 응? 4번, 5번 중에 질문. 질문 4번, 5번 중에. 안 들려. 4번. 4번이야. 5번. 자, 4번 보시면 그림과 같은 전화 분포에서요. 전화 AB가 C에 작용하는 합력은 전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몇 배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프린트는 다 가지고 계신 거죠? 맞아요? 네. 4번이요. 전기를 띤 입자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A, B, C로 잡고요.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이고요. 각각의 거리를 1m로 할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센스 요 거리는 뭡니까? 루트 2m야 이런 센스를 가지고 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요. 자, A와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이라고 했으니까 A와 B로부터 받는 C의 힘이 얼마니? 이 뜻이죠. 됐죠? 네. 자, 이 힘과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 요거죠. 자, 고맹아.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구해.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구해. 빨리. 빨리 구해. 여러분들은요.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구하세요. 빨리.
가깝고요. 됐어요. 수치상으로 보면요.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R 제곱분의 크크크니까 R 제곱 루트 2의 제곱은 2죠. K 요거죠. 그죠? 네. 그래서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2분의 K예요. 그 다음에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됐어? K고요. 맞냐?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K입니다. 맞아?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요.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 좀 몰라요. 자, 여기 C가 받는 전기력인데요. A와 B 사이에는 한 놈은 마이너스고 한 놈은 B니까 플러스니까 당기는 힘을 받아요. C의 입장에서. 그죠? 그 다음에 B하고 C 사이에는 둘 다 플러스니까 미는 힘을 받는단 말이죠. 되겠어요? 네, 이쪽 방향도 K, 이쪽 방향도 K라는 힘을 받으면 얘가 받는 진짜 힘의 방향과 세기는 이 얘기죠. 맞아요? 네, 벡터 써주셔야죠. 이 방향 얼마? 루트 2K 맞죠? 맞아? 이 얘기야. 그러니까 C가 받는 힘은요. 루트 2K라는 힘을 받아. 이걸 우리가 F라고 나누자. 이런 얘기야. 이걸 F라고 나봐. 그랬을 때 이 힘의 크기는 얘 몇 배야? 얘 몇 배니? 응? C의 크기는 여기서 누구의 크기를 물었어요? C에 작용하는 합력은 A, B에 작용하는 힘의 몇 배겠습니까? 아, 이 힘의 몇 배? 이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루트 2K가 되기 이 얘기 아니니? 되겠죠? 네. 그랬으니까 네모는 얼마입니까? 2 루트 2배. 알겠어? 요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고. 그래서 힘이라는 걸 합성할 때 힘은 벡터니까요. 벡터 합성하셔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방향 정확하게 보고 가자. 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XY 평면에 형성된 등전이 선으로요. 아까는 등전이 면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등전이 선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말이에요. 등전이면 등전이 선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XY 평면에 형성되어 있는 등전이 선으로 전기장 안에 점 P에서 전하량의 크기가 Q인 점전하를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입사시켜서 자, 나타낸 것이고 점전하는 플러스 X축상의 점 A를 통과하여 점 B점까지 갔다가 다시 A를 지난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했는데
들어가는 위치예요. 그 다음에 2V, 4V, 6V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봐요. 2V, 4V, 6V. 자, 이거는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으로 그린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4V, 마이너스 6V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느껴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위가 커지네요. 여기가 높은 전위, 여기가 낮은 전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무슨 극? 플러스 극. 그치? 여기가 무슨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되어 있어. 됐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입자를 던지는겨? 4, 5, 2. 자, 여기에다가 전기를 띤 어떤 입자를 던졌다? 그럼 꼬맹아 이때 얘는 이쪽으로 가다가요 갑자기 뒤로 빽해서 오겠대요. 그런 얘기죠. 그러려면 여기서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되니? 그러려면 이 새끼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점점 뭐해져야 되냐? 느려져야 돼. 됐어? 그러면 얘는 무슨 극이겠냐? 플러스 입자지. 플러스 입자니까 플러스 쪽으로 갈수록 미는 힘을 받으니까 속도가 느려지겠지. 그치? 그래서 속도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간대요. 됐어? 이런 느낌이야. 자, 이때요. 자, 점전하는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얘는 플러스 극을 띄고 있어야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전기장 안에서 입자는 등가속도 운동할까? 등가속도 운동할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속도가 0에다가 빨라져. 등가속도 운동할까? 저거 등전이면이죠. 저것과 수직하게 정기력 선을 그려보죠. 그려봐요. 정기력선. 정기력선. 그려봐. 얘랑 90도 방향으로 정기력선을 그려봐. 대충 어때? 예쁘게 그리라고 안 했어. 대충 어때? 어떤 모습이야? 그려봐. 대충 그려봐. 어떤 모습이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는데? 이건 아니지. 그치? 어떻게 가? 이렇게. 맞아? 어.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맞아. 맞냐? 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야 90도겠죠?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맞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죠? 그러면 이 정기력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같니? 선의 간격이 같아요? 정기력선 사이의 간격, 이 간격이 같아요? 아니죠. 다르죠. 그럼 힘의 크기가 같을까? 다르죠. 힘의 크기가 다르면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니 없니? 없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려면 받는 힘이 같아야 되고 힘이 같으려면 정기력선 사이에 간격이 일정해야 돼.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등가속도 운동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틱은 A를 지나는 순간 점전화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잘 봐. 얘가 어디에서 속도가 0이 된 줄 아세요? 어디에서 속도가 0이 됐어? B. 그럼 B에서는 운동 에너지 얼마? 0. 위치 에너지 얼마? 위치 에너지 얼마? 얼마? 2줄. 맞아? 네, 1쿨롱이면. 자, B점에서는요.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0이에요. 근데 위치 에너지는 있죠. 전기 위치 에너지. 됐어? 네. 전기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하죠? Qv. 맞냐? 전하량은 Q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V값이 얼마냐면은 2V예요. 그러니까 얘는 2Q만큼의 위치 에너지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를 얼마로 보면 되냐면 2Q로 보면 돼. 맞아? 자, 이 새끼가 어디로 돌아오냐면요. A로 가보세요, 이제. A로. 이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을 여기로 잡아서 여기에 위치 에너지가 2V라는 얘기야. 맞아? 오케이. 자, 얘가 A로 왔다. A에서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 B에서 A로 오면서 위치 에너지 얼마 줄었냐? 다시 말해. B에서의 위치 에너지 얼마냐? 아니 B가 아니고 A에서 위치 에너지 얼마냐? 마이너스 4Q죠. 그럼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했어요? 6Q. 그럼 위치 에너지 감소한 만큼 뭐가 생겨야 돼?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요. 이거 합해서 2Q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됩니까? 플러스 2Q예요. 이해? 요런 얘기야. 지금은 그냥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봐요. 익숙해지는 건 뒤에 가서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어오는 건 여러분 다음 주까지 뒤에 한 장 남았습니다. 그거 한 장 풀어오는 건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죠? 네, 이렇게 하고요. 천천히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되는데요. 적어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만큼은 오늘 다 머릿속에 든다 생각하고 틀린 문제 한 2번 정도 풀어보세요. 자, 이제 선생님하고 진도 나가죠. 난 너네가 파독을 다 했을 거라는 왜 괜한 믿음이 있었지? 저의 믿음이 있었죠. 자, 다른 거는 파동이 다 끝나가고 있어서요. 얼른 쫓아가죠. 근데요, 파동은 이 책 순서대로 제가 못 나갑니다. 전반적으로 파동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책에 있는 내용 설명할 건데, 파동을 하나도 안 해드렸어요? 아니면 하다가 멈췄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그럼 파동을 예쁘게 필기할 뭔가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파동 파트는요,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노출된 시간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낯설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쌤, 저 책이 없는데. 수업 없는 대로 하셔야죠. 자, A4 용지 있어요. 드려요? 아, 여기 있어요. 다 됐어요? 네. 아,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자, 가죠. 보시면 148페이지부터 선생님이랑 파동이라는 부분을 합니다. 자, 파동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죠.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파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파동은 몇 학년 때 배웠어요? 1학년 때, 꼬꼬마 때. 머리가 가장 좋았을 때 배웠으니까 머릿속에 다 있겠네요. 이게 파동이죠. 알죠? 이게 파동이죠. 그래서 파동이 뭐야? 이거 1차 면접에서 더럽게 많이 물어봅니다. 니 파동이 뭐니? 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합니다. 자, 파동이 뭐니?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파동이거든요. 그렇다고 면접 보러 가서 이거요 이렇게 하면 뒤져요. 그래서 내 파동이 뭐니? 라고 하면 파동은 반드시 파동을 일으키는 지점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우리 멋진 말로 뭐라 합니까? 파동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장소, 파원.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는 장소는 뭐라 합니까? 진원. 알겠니? 파동이 발생하는 지점은 파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파원에서 뭐가 발생한 거야? 진동. 진동이 발생한 거죠. 근데 진동과 파동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진동은 정말 이게 진동이에요. 근데 파동은 이래야 됩니다. 무슨 말이니? 진동이 퍼져나가야 파동이야. 알겠어?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보입니까? 이게 파동이에요. 이게 파동이에요. 그래서 파동이라는 건 한 지점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이야. 이겁니다. 한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퍼져나가야만 파동이라는 거죠. 퍼져나가지 않으면 진동입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지점의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걸 파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파동이 있어? 엄청 많죠. 파동의 대표적인 예 뭐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목소리가 파동입니다. 또 뭐 있을까요? 지진, 또요 물결, 또 뭐가 있을까요? 비. 이런 것들이 파동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파동. 됐어? 그러면 한 지점에서요, 여기에서 발생한 지진이 내가 있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 진동을 옆으로 전달해 주는 걸 도와주는 물질. 그게 매질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매질이라는 거에 도움을 받아서 옆으로 퍼져나가겠죠. 그 중에서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이 뭘까요? 소리를 옆으로 그래서 너희 귀까지 전달해주고 있는 게 누굴까요? 공기입니다. 공기. 됐어? 그래서 소리라는 건 공기라는 매질이 있어야 전달이 된대요. 그러면 달에 가면 공기 있겠니 없겠니? 자, 공기가 없는 상태를 멋진 말로 진공 상태겠죠. 그럼 소리가 전달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우리 지금처럼 똑같은 거리에 앉아있어도 내가 똑같은 성량으로 얘기해도 너네 귀 속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됐어? 자, 지진은요. 땅이라는 매질이 있어야만 땅을 출렁이면서 전달해요. 그러니까 땅 위에 날아다니고 있는 이 새는요, 땅에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질이랑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진이 발생해도 얘는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자, 물결은요? 당연히 물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파도가 세게 쳐도요, 육지에 있는 우리는 그 파도의 에너지를 느낄 수가 없어. 이런 얘기야. 빛은요? 얘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들이 있다는 거 알았어. 그러한 파동을요, 어떤 파동이 있어, 이걸 공부하는 건 초딩이죠. 중딩이나 고딩에서는 그런 파동을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 파동을 분류해봐 라고 합니다. 자, 파동을 분류할 때는 당연히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파동을 분류할 때 우리가 쓰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중학교 때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기준이 두 가지라는 얘기죠.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나눈 것처럼요, 옆으로 전달될 때 반드시 매질이라는 게 필요하니 안 하니? 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 파동을 나눌 수 있어요. 매질의 유무에 따라.
그 중에서 반드시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돼. 매질 없으면 전달 안 돼. 됐어? 라고 하는 파동들이 있죠. 그게 바로 소리나 지진이나 물결 같은 I입니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빛을 뺀 모든 파동들은 매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빛을 뺀 모든 파동들은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돼요. 이렇게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그런 파동들을 싸잡아 우리는 탄성파라고 얘기합니다. 탄성파. 이걸 요즘에는요 탄성파라고 안 하고 역학적 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매질이 없어도 가요. 있어도 가는데 없어도 전달돼 라고 하는 특이한 유일한 파동이 있죠.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탄성파가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럴까? 비탄성파. 그게 바로 빛을 포함한 전자기파만 그러니까 그냥 전자기파라고 요즘은 불러. 되겠어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파동을 매질의 유무에 따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파동을 탄성파와 비탄성파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하는 기준이 매질의 유무밖에 없을까? 아니요. 매질의 유무 말고요. 두 번째 분류 기준을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신나게 배웠죠. 자,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이런 거 배웠어요. A 지점에서 발생한 파동이 B 지점까지 전달된다며. 실제로 뭐가 전달되는 걸까? 땅을 출렁이는 에너지가 이동한 거예요. 됐어? 파동이 전달됐어요 라고 하는 건 사실은 파동 에너지가 전달된 거예요. 알겠냐? 네. 그러니까 이때 발생한 파동 에너지가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렇게 파동 에너지가 진행한 거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가 옆으로 이동하는 동안 여기는 매질이 출렁였다며 진동했다며 그러면 걔가 진동한 방향은 이라는 거죠. 에너지가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 나란한 방향으로 매질이 진동하면서 에너지가 갈 수도 있고요. 에너지가 가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매질이 떨리면서 에너지가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파동을 나누는 가장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입니다. 에너지가 나아가는 방향과 매질이 떨리는 진동 방향이 서로 몇 도를 이루고 있어? 라고 하는 방향인데요. 그 방향이 보시는 것처럼 나란한 방향이에요. 이걸 먼지말로 뭐라 할까? 죽여버려. 이걸 뭐라 합니까? 종파라고 합니다. 됐어? 자, 거꾸로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하고요. 매질이 떨리는 방향이 수직해. 이거 뭐라 그러니? 이게 횡파야. 이거죠.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사이의 각도가 종파냐, 횡파냐는 나란하냐, 수직하냐 이 차이입니다. 됐죠? 그 중에서요. 이러한 종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건 뭐가 있고 횡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파동은 뭐가 있어요?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 중에서요. 종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 딱 3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지금 경험하고 있죠. 뭡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됐어. 소리를 멋진 말로 뭐라 합니까? 음파. 소리 중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음파가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뭐예요? 초음파죠. 똑같은 소리예요. 됐어. 자, 그런가 하면 지진파 중에 이 새끼가 있죠. 비파입니다. 딱 3가지 요것만 종파고요. 그걸 뺀 누가 와도 횡파야 라고 외우시면 돼요. 됐어. 이걸 뺀 나머지가 횡파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파동을 나눌 때는요.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탄성파와 비탄성파로 나눌 수가 있고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 사이에 이루는 각도에 따라서 나란하다면 종파, 수직하다면 횡파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파동에 의해 뭐 배웠을까? 교과서에 파동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 있을까? 뭐 배웠어? 마르고 파동에 의해
뭐 배웠어? 파동의 이해 뭐 배웠어? 너네 파동 그러면서 뭐를 대표적으로 배웠어? 정말 이상한 아이들. 소리와 비였어요. 소리와 비. 됐어? 그러면 그 중에서요. 우리가 파동을 분류했으니까 이 안에다가 소리와 빛을 넣어서 분류해 봐라가 1차 면접이었던 거야. 소리와 빛을 파동을 분류하고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설명해봐 라고 합니다. 그럼 물론 소리는 둘 중에 소리는 어디에 속해요? 탄성 파죠. 소리는 둘 중에 종파죠. 뭐라는 거야? 빛은요? 빛 탄성. 빛은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요. 빛과 소리를 배운 이유가 있어요. 파동이라는 공통점 빼고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소리는요. 탄성파이면서 종파의 대표적인 예로 배운 거고요. 빛은 비탄성파이면서 횡파의 대표적인 예로 배운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똑같은 파동인 줄 알았는데 빛과 소리는 이렇게 서로 성질이 다르구나.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구나. 알겠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빛과 소리 다 파동이라는 건데 그럼 파동의 구조를 알아야죠. 파동의 구조를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파동의 구조를 보자. 파동의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횡파입니다. 그래서 횡파의 구조를 통해서 파동의 구조를 이해합니다. 파동은요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5가지 요소로 파동의 특성을 다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이러한 파동의 구조를 설명할 때 주로 횡파를 설명하니까 횡파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진동이 발생해서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치자. 파동 에너지가. 근데 횡파야. 매질은 수직한 방향으로 떨려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직한 방향으로 떨려야 되니까 진행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떨려야 되니까 매질이 이렇게 떨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파동이 전달되는 횡파 모습입니다. 맞아.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수평한 면에 있었던 땅들이요. 꿀렁이면서 여기 있는 땅이 여기까지 끌려 올라갔어. 그 얘기죠. 여기 있는 땅이 여기까지, 여기 있는 땅이 여기까지, 여기 있는 땅이 여기까지, 여기 있는 땅이 여기 이렇게 매질 꿀렁이고 있는 거야. 됐죠? 이게 횡파인데 그 중에서요. 이 파동의 모양. 과학에서는 모양을 멋진 말로 뭐라 그래요? 모양을 뭐라 그럽니까? 위상, 바탕이더라. 그래서 달의 위상. 됐죠? 자, 그래서 파동의 위상을 봤을 때요. 가장 위로 볼록 올라가 있는 부분을 뭐라 그럽니까? 여기를 마루라고 하죠. 됐니?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 골. 그래서 마루와 골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횡파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루와 골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횡파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 파동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파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5개 불러봐. 뭐 기억 많이? 파장. 그 다음 주기. 진동소. 진포. 이렇게 파동은 5가지 요소로 설명을 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도. 그 중에서 파장이 뭘까요? 마루와 골 사이. 마루와 마루 사이. 저 아니고. 파장은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뭔데요? 파장도 마루에서 마루까지고 주기도 마루에서 마루까지인데요? 정신 안 차려? 주기 또 아니고. 주기분의 진동수는 1이거든요. 아, 파장이 뭘까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 4m라고 치죠. 이거 골에서 골까지 재면 4m 넘을까요? 넘을까? 안 나와요. 그럼 얼마인데? 4보다 이게 문제예요. 아무 고민도 없이 배웠다가 끝나고 나니까 머릿속에서 휘발하는 거.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가 파장입니다. 근데 그건 골에서 골까지 재도 똑같습니다. 그럼 굳이 마루에서 마루까지 잴 이유가 있니? 잴 이유가 있니? 없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 외우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렇게 설명한 거죠. 사실은 한 파장의 정의는 뭡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 재도 상관없고요. 골에서 골까지 재도 상관없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재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같은 이상이 반복된 최단 거리를 얘기합니다.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해라고 하는 겁니다.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의 개념이 파장입니다. 이러한 파장을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람다입니다. 람다. 단위는 거리니까 미터죠. 알겠어. 그래서 람다 값이 얼마야? 그럼 한 파장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됐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주기도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하랬죠. 마루에서 마루까지 뭐 질까요? 한 주기는 2야 라고 할 때요. 같은 이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입니다. 이겁니다.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가 생길 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되겠어? 시간의 약자 타임 t 이게 기호고요. 단위는 당연히 MKS 단위 줬겠죠. 알겠나? 이게 주기야. 그래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는 파장이고요. 시간은 주기입니다. 알겠니? 이 주기를 다시 보면요. 결국은 마루에서 마루까지라는 건 1회 진동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주기예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야?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그럼 너는 몇 번 진동했는데 진동한 횟수 이것도 물어볼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해요? 진동수라고 합니다. 됐어? 이 진동수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예요. 횟수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로요 얘는 주기의 역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기를 역수한 값이 바로 진동수입니다. 진동수는 프리퀀시의 약자 F 쓰고요. 단위는 헤르츠 씁니다. 그러니 주기가 2초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진동수가 2분의 1 헤르츠 1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 주기를 역수하면 진동수 나와요. 진동수를 역수하면 주기 나오는 거고요. 두 개가 역수거리입니다. 진동이 뭘까요? 진폭이 뭘까요? 마루와 골의 2분의 1. 마루에서 골까지의 2분의
1. 그게 뭔데요? 파동이 오면요. 여기 시멘트가 꿀렁해요. 이게 살짝 꿀렁할 수도 있고 세게 꿀렁할 수도 있죠. 시멘트가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진폭이 뭔지 아세요? 매질에 여기 있던 물질들 매질이 움직이는 최대 거리. 그래서 매질의 최대 뭡니까? 변입니다. 파동이 오는데 시멘트가요. 어떤 파동에 의해서는 1m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어떤 파동에 의해서는 4m 올라갔다 내려와. 뭔 차일까? 이 땅이요. 어떤 파동이 올 때 1m만 올라갔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파동이 오는데 4m 올라가. 뭔 차일까? 파동의 에너지의 크기요. 에너지가 더 크면 더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겠죠.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파장이라고 하는 건 그 시간 동안에 에너지가 이동한 거리라면 진폭이라는 건 에너지가 얼마나 큰 에너지가 왔느냐에 따라서 움직인 매질의 최대 변이라고. 그래서 진폭을 보면 에너지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알겠냐? 네. 그래서 진폭은 매질의 최대 변입니다. 매질의 최대 변인데 변이야.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이야. 위쪽 방향으로 2m 올라가는 진폭이야. 플러스 2. 이거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얘 진폭이 얼마? 2야 4야? 진폭이 2야 4야? 진폭이 2야 4야? 매질이 움직인 최대 변이죠. 그럼 매질은 얼마 움직였어요? 2 움직인 거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만큼 움직인 거죠. 됐어?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의 높이를 보든지 중심으로부터 골까지의 깊이를 보든지 이게 진폭이라는 거야. 마루에서 골까지 보는 이상한 짓을 안 한다고요. 알겠어? 자, 이 진폭을 우리 A라고 쓰고요. 변이 거리니까 단위는 미터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속력은요. 파동도 퍼져나간다며, 이동한다며. 그럼 빠르기가 있겠죠. 모든 속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벨로시티고요. 단위는 당연히 미터/초 초여야 돼요. 맞죠? 예외라는 건 없어요. 물리는. 자, 그럼 속력 이렇게 구할 건데 속력 구하는 시 속력은 불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어디니? 여기죠. 시간 분의 거리. 보이세요? 이거죠. 그래서 파동에서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주기분의 파장이에요. 근데 주기분의 1이 뭘까요? 아세요? 진동수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구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식이 F 남다입니다. 그래서 네, F 남다입니다. 분수 쓰기 싫어서 F 남다 이렇게 오분도 많이 쓴다고요. 자,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T분의 남다 또는 F 남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이게 파동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요소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 이런 단어도 선생님이 계속 써갈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따라오셔야죠.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대표적인 파동이 소리와 빛이래네. 자, 소리에도 3가지 요소가 있는 거 알아요? 소리의 3요소. 기억나는 대로 불러봐. 뭐 있냐? 소리의 3요소. 소리를 음파라고 하는 거. 소리의 3요소. 하나의 목소리 안에 됐어? 목소리를 분석하면 3가지로 분석할 수 있대요. 뭐? 네. 소리의 높이요. 높낮이요. 또? 네. 소리의 크기를 우리는 세기 이렇게 하죠. 됐어? 네. 3번째 뭡니까?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맵시요. 소리의 3요소가요. 소리의 높이, 소리의 세기, 소리의 맵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근데 저걸 구성하는 게, 저걸 결정하는 게
얘네들 중에 누구냐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소리의 높이 뭐가 결정해요? 줄기 다니고 부모님들이요. 과거 입시 뭘로 봐요? 그러면 중학교 내용으로 봐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유 우리 애는 중학교 1, 2학년 때 과학이 다 A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행이네요. 뭐가 다행이에요? 아는 거 개도. 이제 알자. 중1거 하고 있다. 중1거 얘들아. 자 소리의 높이 뭐가 결정하냐? 진동수 진동수가 결정해. 그 중에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듣는 소리를 뭐라 그래요? 초음파. 알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진동수가 어디부터 어딜까요? 이거를 우리가 가청진동수였습니다. 들을 수 있는 진동수란 뜻이겠죠. 가청진동수. 실제로 우리가 귀로 감지할 수 있는 진동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만 인간이 들을 수 있어요. 가장 민감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소리부터 가장 민감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소리까지가 20에서 2만이죠. 보편적으로 절대 다 못 들어요. 그 중에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무슨 의미일까요? 높다 네, 이게 고음이에요. 진동수가 낮을수록 저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2만을 어쨌든 2만을 넘으면 못 듣는 거잖아. 아무리 예민한 사람도. 그래서 그러면 2만을 넘는 소리 얘를 뭐라 그런다? 초음파라고 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진동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공학에서는 진동수를 진동수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니까 주파수.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가 있고요. 한 옥타브 위가 도에 있고 또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다고 치자. 이때 이 한 옥타브의 관계가 어차피 높이니까 진동수일 거 아니야. 그럼 얘 진동수를 F라고 하면 얘 진동수는 얼마여야 한 옥타브 윗소리를 만들까? 진동수 2배. 됐어. 그럼 얘 진동수가 F면 얘는? EF면 얘는? 4F. 됐어. 이런 관계를 가져. 이게 한 옥타브의 관계야. 그걸 우리 귀에서 느껴. 알겠니?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잠깐 끌었다가 할 테니까 빨리 화장실 갔다 와. 와, 나는 이걸 너네가 다 배운 줄 알고 오늘 시험지를 만들어 왔지. 쓸데없는